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리니입니다. 라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일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380쪽 신플라톤 학파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플라톤주의의 생명력은 그 대표자들이 헬레니즘 문화의 모든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로마, 아테나, 요런 등지에 다 퍼져 있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플라톤주의가 광범위하게 부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신플라톤주의는 이미 본래적인 플라톤주의가 아니라 플로티노스주의라고 또 할 수 있대요. 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죠. 381쪽에 보면 예컨대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의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라는 책은 플라톤의 잔치를 고쳐 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신플라톤 학파가 영향을 받은 학파들이 페리파토스 학파, 아카데미 학파, 스토아, 에피쿠로스 이런 다양한 학파들의 영향을 받았고 또 종교에도 영향을 받았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 신플라톤주의 창시자는 암모니오스 사카스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의 이름과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플로티노스예요. 창시자인 암모니오스 사카스는 잘 안 알려져 있고 플로티노스가 핵심인데요. 이 학파의 진짜 창시자는 플로티노스다. 이분이 204년부터 269년까지 사셨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암모니오스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플로티노스는 페르시아와 인도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페르시아, 인도 요거 중요하죠. 배우기 위해 고르디아누스 황제의 페르시아 원정에 따라갔었대요. 그 뒤 244년에는 로마로 가서 철학 학교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귀한 심정, 겸손, 엄격한 도덕, 모욕 등으로 인해서 최고의 명망을 얻었다. 갈리에누스 황제는 플로티노스의 영향을 받아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를 모범으로 삼은 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플로티노스는 그의 철학만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생활했다고 합니다. 또 철학을 단순한 서적을 통한 지혜나 역사적인 고증이 아니라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태도의 진짜 대표자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이 신비가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관상적인 생활을 활동적인 생활보다 나은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생활에 손을 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플로티노스는 일상생활에 자질구레한 근심에 괴로워하는 동포들을 도왔다. 자기 집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해 주었다. 이들이 다 클 때까지 돌봐줬대요. 완전 성자죠. 종교인입니다. 그 자신은 아무런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음식과 수면은 최소한도로 줄였고 이게 아까 이제 인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인도의 거의 이제 불과 그쪽의 수행자들, 힌두교 수행자들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그리고 음식과 수면은 최소한도로 줄였고 채식주의자였고 혼인도 안 했고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지 못하게 했대요. 이유가 그림자의 그림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는 그만큼 더 학문적인 관찰과 최고의 선에 헌신하며 살았대요. 매번 신과 타라적인 일치를 했었다. 대단한 분이죠. 종교인입니다. 50세 이후에야 비로소 저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50세 이후에 책을 썼다는 건 책을 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나 공자님, 부처님처럼 그분들은 책을 안 썼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문자, 불린 문자라고 해서 문자보다는 내가 당장 살아내는 거,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 자체를 이렇게 막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권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50세 이후에 책을 썼어요. 제자 포르피리오스에 의해 각기 9편의 논문이 실린 6권의 책이 출간됐는데 이게
엔네아데스라고 합니다. 엔네아는 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9편의 논문, 그래서 엔네아데스를 출간했다. 요 정도가 이제 간략한 연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희님은 혹시 이 플로티노스의 생애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플로티누스의 생애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볼 만한 정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사설 학원을 운영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비슷한데, 플로티누스가 주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읽고 토론을 하는 그 아카데미의 형태를 지향했던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플로티누스가 운영했던 학원이 마치 우리 앞서서 무슨 주의였죠? 정원에서 제가 얘기를 나눴던 무슨 주의였죠? 그게 수학과에 대항했던? 피타고라스주의?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네, 정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그 정원에 네, 학원은 아니더라도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었고 쾌락주의가 나왔던 이유도 뭐 여성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개체가 참여한 어떤 그룹의 형태, 우정을 중시했던 형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플로티누스도 유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카데미가 조금 더 좀 귀족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었다면 플로티누스의 학원은 성과 인종이나 직종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개방되어서 되게 다양한 수강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주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을 얘기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영혼과 육체에 관한 토론에 있어서 매우 맹렬하게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에 관련된 뭐 거기에 매몰된 개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과 많은 수 대립을 했다라고 이제 맹렬히 농박되었다라고 하나 더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9세에 저술 활동을 명확히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49세에 저술 활동을 시작한 어떤 동기 같은 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분량의 저작을 남겼다라는 맥락에서 쓰고자 했던 욕망이나 욕구는 언제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서양 고대 철학사에서 사실 기록이 전해지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플라톤이랑 플로티누스 이 두 사람이 되게 많은 수의 저작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다른 책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6과 9를 사용해서 수적 신비주의 있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얘기가 되었던 그런 맥락에서 6과 9에 되게 집착했던 한 제자가 플로티누스의 저작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출판했던 것 같은데 6, 9, 54라서 54편의 전작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티누스를 읽을 때에는 그런 저작들의 특성 그리고 어떤 수적인 신비주의에 되게 매몰됐던 어떤 원고이구나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읽으면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노스의 이 철학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383쪽부터 395쪽까지 그대로 읽을 거예요. 이건 너무 주옥 같은 부분이라서 읽으면서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재밌는 게 저는 이 글이 여기에 많은 이제 우리가 다른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이 저자가 해설해 놓은 것도 봤지만 이 부분 잘 정리되어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자, 플로티노스의 철학은 두 가지 사상 운동의 산물이다. 두 가지가 뭘까요? 자, 한편으로는 존재가 초감각적인 분야와 감각적인 분야로 나눠지며 다른 편에서는 일련의 중간 단계를 통해서 초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감각적인 것을 이끌어내려고 애씀으로써 이 두 가지 사이의 틈바구니를 메우려는 시도가 행해진다. 저희는 이미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여러 번 읽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 아리까리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하죠. 이원론과 일원론이 변증법적인 긴장 관계에 있으며 이런 긴장 관계가 우리들을 일원론이나 이원론 중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진술과 따라서 존재에 관해서 하는 말이 융통성이 있게 해주며 하나에 관해서 말할 수가 있음과 동시에 많은 것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요걸 전체 플로티노스 철학을 정리한 문장이죠. 한번 이게 이제 일원론과 이원론이 동시에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실제 그래요. 근데 놀라워요. 이거 보면. 자, 읽어볼게요. 384쪽. 저는 이 문단이 읽으면서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과정은 세 가지 나옵니다. 세계, 가운데 중재자, 뭐 중개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구도가 있는데, 자, 이러한 과정은 신이 세계로부터 뿐만 아니라 존재로부터도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시작된다. 신의 얘기가 나와요. 신은 초존재자다. 존재를 초월한 초존재자. 이 지상의 세계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진 단 한 가지의 빈사 단 한 가지의 단어도 신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신에게는 뭐뭐 할 수가 없다. 이게 부정신학이죠. 부정신학인데 한번 신에 대한 정의를 한번 곰곰이 들어보세요. 감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범주들도 신에 관해서는 진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은 정신이 아니라 정신을 앞선 것이다. 이 첫 번째 것은 신입니다. 정신을 앞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이란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앞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존재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자는 형식으로서 소위 존재자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이 첫 번째 것은 정신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자의 본질은 이 신 다 같은 맥락인데요. 일자의 본질은 모든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물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일자의 본질은 어떤 것도 아니고 또 질적인 것이나 양적인 것도 아니며 정신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다. 이 일자는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 떠오르죠. 부동의 동자. 그동안에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죠. 또 공간 안에도 있지 않으며 시간 안에도 있지 않고 한 가지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 그 자체다.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아요. 신에 대한 이 증명이 오히려 모든 형태를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고 운동과 정지된 상태를 앞서는 것이다. 다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신은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운동과 정지는 존재자에 붙어 있으며 이 존재자를 많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엔네아데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플로티노스는 이 일자만을 신이라고 일컫고 그것도 이 일자는 많은 것을 부정한다는 뜻과 첫 번째 것이라는 뜻으로 일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 자체도 일자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원리에 관해서 상당히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여기서는 조금 더 남아있질 않다. 우리들이 이미 필론과 신피타고라스 학도들에게서 배운 부정신학이 여기에서 다시 나타난다. 중기의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 이후로 신의 초월성은 점점 더 강조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부정신학, 부정하고 있죠. 모든 문장들을 부정하면서 신을 증명하고 있고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은 모든 걸 초월해 있어. 신 얘기를 하면 초월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과 내재가 이 관건인데 이 뒤에서 나오는데 초월하면서 내재한다는 게 되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초월하는데 어떻게 내재하지? 이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볼게요. 신에 관해서는 개념도 없고 학문도 없다. 그래서 신을 존재의 저편에 있다고 말한다. 프로콜러스는 신으로 하여금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과 성까지를 넘어서게 하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에서 경험적인 세계의 범주를 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플로티노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신에 관한
이제 지금 이제 증명, 플로티너스의 증명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 진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플로티누스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플로티누스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사상이 시작된 것이 사실은 플라톤의 충실한 해석자로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화, 이제 이분법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자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플라톤의 형이상학 자체를 좀 재구성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신플라톤주의의 이제 플로티누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중개자로 나오는 맥락이 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개념이고요. 플로티누스가 근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애초에 가졌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세 가지,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그 이데아를 어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뭐 진료와 형상 이런 얘기, 원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두 가지 개념, 그리고 그 두 가지에서 중개하는 우리가 데미우르고스라고 얘기했던 그 신적인 장인 아니면 그 신적인 원리, 논리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플로티누스가 가졌던 질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신적인 장인, 우리가 데미오르고스라고 얘기해서 언급되었던 그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작용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데미오르고스, 즉 신적인 장인 있죠. 그 장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애초에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신플라톤주의가 이제 나중에 뒤에 이어서 유출과 같은 개념들을 얘기하면서 연결을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연결됨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원론적이면서 동시에 일원론적이 되는 그런 개념의 세계관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라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돌프님과 다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봤던. 그러니까 똑같은 말에 전 전체적으로 사실 아직 철학을 1%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많이 배울 부분이 많구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은데 뭐였지? 이렇게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어볼게요. 요거 재밌어요. 385쪽의 두 번째 문단. 요거 저는 이 질문이 핵심이었다고 봐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앞에 맥락은 그거잖아요. 신을 알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로도 정의할 수 없어. 수준 초월해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근데 이 문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신을 규정할 수 없다면 거꾸로 신으로부터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겠는가? 놀랍죠. 앞에 이 문장들의 맥락, 논리적 맥락을 막 따라가다 이 문장을 마주치면 이게 되게 환희에 차오릅니다. 그래, 이거지. 세계를 바탕으로 세계의 어떤 뭐 물질이나 개념, 뭐 논리를 갖고도 신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세계를 바탕으로는. 거꾸로, 그럼 신으로부터 세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자, 플로티노스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들은 그의 철학의 핵심적인 사상에 부딪히게 된다. 재밌죠? 만약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것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 이유는 모든 하나의 것이 근원적인 일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존재자들, 즉 정신, 영혼, 생명 등등도 이와 꼭 같다. 일자에 참여하고 있다. 존재의 해명이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들에게 존재와 존재자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신에 의해 자리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철학의 과정이 전진된다. 요거는 기독교인들도 환호하면서 반길 만한 문장이죠. 모든 건 하나님으로 다 귀결되니까요. 그러나 플로티노스는 파생되어 나온 것을
플라톤에 있어서처럼 한 가지의 전제에 의해서나 한 가지의 전제, 이건 이데아겠죠. 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최고의 능동인, 부동의 동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자리 잡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존재의 기초를 지우기 위해 한 가지의 새로운 개념, 즉 유출 요거 중요합니다. 유출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 유출은 막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죠. 일자는 충만해 있기 때문에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다 흘러 넘쳐버리지는 않는다. 이것은 마치 태양, 이 비유를 보면 이해가 가요. 태양이 빛을 발산하면서도 태양 자체는 손해를 보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비쳤다고 해서 내 생기가 없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거울에 내 모습이 있죠. 그런 거. 뭐 샘이 흐르죠? 샘이 개울을 흐르게 하는 것과 같다. 완전한 것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을 전제하는 것과 같다. 이 문장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불완전한 건 필연적인 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 다음에 오는 것은 항상 한 가지의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 근원에 속해 있는 바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일자는 만물이다. 왜냐면 일자는 만물이죠. 왜냐면 일자로부터 유출돼서 만물이 생겼으니까요. 일자는 만물이죠. 라는 말은 모든 것은 일자에서 생긴다고 하는 명제에 의해 모든 것은 일자에서 생긴다. 고 하는 명제에 의해 바로잡혀질 때에는 당장 가능해진다. 자, 엔네아데스에는 샘과 그 샘에서 흘러내리는 흐름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에서 유출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막 다양한 게 있는데 완전한 것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을 전제한다.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플라톤의 전제와 관여 사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사상들에는 새로운 비유들에 의해 조잡해지고 오해를 받을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 위험은 독자적인 실제처럼 보이는 중간 단계를 분명하게 끌어들임으로써 특히 더 커진다. 이 중간 단계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는 일은 중간에 있는 것이 맡고 있는 중개 역할에 의해서 한층 더 강조된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일자와 나란히 다른 실제들, 아니 많은 실제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플로티너스는 실제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위로부터 근거지우려 한다. 그에게 있어서도 단지 하나의 실제, 즉 일자의 실제밖에 없다. 태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밖에 없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빛이 막 이렇게 가는데 빛이 멀어질수록 희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림자만 있겠죠. 이 실제성은 마치 빛이 멀어지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며 마침내 우리들은 물체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림자밖에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그림자들도 일자의 그림자일 뿐이다. 세계의 진료는 형상에 의해서만 현실로 되고 형상은 영혼에서 생기며 영혼 자체는 또 정신으로부터 그 형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정신 자체 안에 정신이 나눠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또 정신은 근원적인 일자에 의해서 정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 근원적인 일자 안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일자, 정신, 영혼, 형상 이렇게 가는 거죠. 형상, 진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다시 이미 플라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장 완전한 존재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가장 완전한 자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모든 존재자들이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플로티너스로부터 중세기를 거쳐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의 생각이다. 플로티너스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곧 완전한 자에게는 그 이상 더 선하고 보다 높은 것은 없다. 또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를 갖고 관여나 근거지움이나 원인이 주어짐으로써 존재를 받는 것과는 반대로 완전자는 존재 그 자체이다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쓰여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일자의 초월과 일자의 임재라는 두 가지의 말도 쓰여지게 되었다. 초월과 임재, 초월과 내재겠죠. 제일 처음 것은 단순한 것이고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어야만 한다. 자기 자신한테도 생겨난 것과 뒤섞여서는 안 되고 또 이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물들의 내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한 존재를 유출의 원리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생산과 넘쳐 흐름이 있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존재자가 생겨난다. 완전한 것은 흘러 넘쳐야만 한다. 이런 뜻이 그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읽은 게 한 문단이에요. 거의 3쪽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 유출에 대한 내용이죠. 진희님은 이 유출을 어떻게 보셨나요? 유출이 플라톤과 대립되는 플로티누스의 되게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플로티누스가 플라톤 해석에 충실했던 그런 개인적인 사설 학원까지 아카데미를 모방해서 운영했던 사람이지만 플라톤의 지점을 좀 더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했던 맥락이 여기서 읽히게 될 텐데요. 궁극적으로 플라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데아와 현실을 이분화하고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실 안에 어떤 예술이다라는 맥락에서 좀 반영론적인 관점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플로티누스는 조금 다른 입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자로서 연결된 이데아와 현실을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겹치는 지점도 있어요. 일종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어떤 양상 그리고 그 양상이 궁극적으로 일자로 향하게 되는 연결이 되고 있는 그 지점들을 읽어내셔야 할 텐데 그 맥락에서 유출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고 유출과 더불어서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영혼, 이제 우리가 현상계, 그리고 영혼과 정신과 일자로 계속 거듭돼서 올라가는 위계, 세계, 질서 가치 안에서, 영혼이 현상계에서 이제 일자로 올라가고, 그런 올라가는 개념들 역시도 테오리아라고 해서 하나의 개념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향하는 그 과정이 이제 또 반영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 하나의 연결 지점으로서 보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유출과 더불어서 중요한 맥락이겠고요. 여기 뒤에서 또 읽어주시면 또 나오겠지만 아포리아에 대한 개념 역시도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연결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네. 라한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새로운 이름의 학자의 이름으로 주의가 아니라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플라톤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까 그 전의 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플라톤을 읽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학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어느 순간, 이 말이 이 말이었나, 저 말이었나,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제 감탄하셨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들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근데 387쪽 이제 두 번째 문단 아포리아 요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